도널드 트럼프는 한마디로 말해 계산이 빠른 정치인이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그는 자신의 전용기 안에서 나는 애초에 미국 이민청의 조지아 단속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사과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한미 간 경제협상의 포문을 열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그는 한국 기술자들은 복잡한 장비를 다루고 있으며 그들이 없으면 미국 공장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문장은 따로 있다. 그러니 한국이 좀 더 돈을 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진짜 속내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트럼프의 발언 시점은 절묘하다.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 내 공장 가동이 멈추고 지역 고용률이 급락하자 여론이 요동쳤다. 동시에 백악관은 한국에 3,500억 달러 현금 납부를 압박하고 있었다. 미국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단속 중단이나 비자 문제 개선 같은 구체적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IC는 단속을 강화했고 현지 경찰은 한국 근로자의 체류 기록을 재점검하고 있다. 즉, 트럼프의 사과는 전략적 신호에 가깝다. 돈이 막히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1997년의 한국이 아니다. IMF의 채권자 눈치를 보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 한국은 세계 5대 조선 강국이자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독점한 국가다. 미국의 산업은 한국의 기술과 설비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 납품 구조에 머물러 있고 중국은 기술 복제와 보조금 의존 모델로 한계에 부딪혔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 AI 공정, 고온 배터리, 초정밀 반도체 패키징 등에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 현실을 뒤늦게 깨달은 미국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트럼프가 한국 기술자들은 돌아올 것이라 말한 대목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의 자백이다.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배터리 공장은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 라인은 숙련 인력 부재로 시험 단계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노동시장 개방을 외쳐도 고급 기술 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한국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그 스스로 미국의 기술적 자립이 실패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과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APEC 정상회의다. 그는 한국 방문을 앞두고 여론을 다독여야 했고 동시에 협상의 명분을 쌓아야 했다. 그래서 사과를 꺼냈다. 그러나 그 사과 속에는 돈과 시간의 계산표가 있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현금을 완납해야 자신이 국내 보수층에게 내가 미국의 돈을 되찾았다라고 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사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다. 그는 이미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닌 재정 파트너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 단순히 좋은 동맹을 자처하며 돈을 내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의 내정 불안, 재정 적자, 공급망 혼란은 한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협상 주도권을 잡을 기회다. 실제로 조지아주와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들은 연이어 한국 기술자가 돌아와야 지역 경제가 산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 이는 미국 내 권력의 균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연방 정부가 강경한 반면 주 정부는 한국을 구세주로 본다. 바로 이 틈이 한국의 전략적 여지가 된다. 트럼프는 스스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지만 지금 그의 입에서는 한국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7년 전 트럼프가 중국에 했던 말과 정반대다. 당시 그는 중국을 기술을 훔치는 나라라며 배척했지만 지금은 한국에게 기술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외교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 패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한국은 이제 공급망의 조력자가 아니라 명백한 구조 설계자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한국의 기술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이 트럼프가 사과라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단순히 조지아의 해프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패권의 심리전이다. 미국은 한국을 시험하고 있다.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압박하겠다. 하지만 내 기술이 필요하니 적당히 타협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한국의 협상력은 기술, 자본, 신뢰라는 세 기둥 위에 서 있다. 일본은 여전히 정치적 종속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중국은 신뢰를 잃었다. 한국만이 산업과 가치, 그리고 동맹의 균형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과를 받아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나는 그들을 애초에 철수시키는 걸 반대했다는 말은 미국의 정치적 위기와 산업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그것은 인정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의 신호다. 미국의 산업 기반이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불리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산업 질서에서 한국의 기술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의 구조적 변화다. 미국의 공장은 한국 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고 미국의 정치도 한국 자본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얻을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트럼프의 사과는 우리가 가진 힘을 증명하는 역설적 선언이다. 이제 한국이 물러설 이유는 없다. 이제는 우리가 협상의 주어다. 트럼프의 돌연한 사과가 발표된 시점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었다. 바로 APEC 정상회의를 불과 며칠 앞둔 순간 세계의 시선이 아시아로 향하는 그때였다. 트럼프는 잘 알고 있었다. 이번 회의의 중심이 중국도 일본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대한민국이란 사실을. 그가 한국 기술자들을 철수시키는 걸 반대했다고 말한 이유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한국을 통해 APEC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었다. 다시 말해 사과의 언어 뒤에는 패권의 재조정이라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 지금 미국은 전략적 시간 벌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 내 공급망은 큰 균열을 맞았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이 중단되자 미국 산업계는 충격을 받았다. 트럼프가 사과를 꺼낸 시점은 바로 이 혼란을 덮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 그는 한국의 여론을 달래면서 동시에 자국 유권자에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은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말을 그대로 믿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산업은 이미 독자적 기술, 독자적 설비, 독자적 자본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어보려 해도 실제 기술적 주도권은 서울에 남아있다. 이 점에서 이번 타이밍은 미국에게 불리하고 한국에게는 유리하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의 경제안보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다. 중국은 여전히 디커플링의 후유증으로 고전 중이고 일본은 내수 침체와 엔화 가치 폭락으로 발언권을 잃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그리고 그린 에너지 전환의 기술 허브.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인정하든 말든 이미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그 현실에 대한 늦은 인정이었다. 그는 한국 기술자들이 복귀할 것이라며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제발 돌아와 달라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미국의 현장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애틀랜타의 배터리 공장은 가동률이 50%로 떨어졌고 인근 지역의 부품 공급망은 마비 직전이다. 심지어 미국 언론조차 한국 기술자 없이는 공장이 멈춘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가 사과를 꺼낸 이유는 기술이 아닌 여론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여론은 더 이상 조작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지금의 세계는 데이터를 본다. 성과를 본다. 그리고 한국의 실질적 기술력을 본다.
이제 문제는 명확하다. 트럼프의 사과는 곧 APC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의 예고다. 그는 한국의 투자를 재확인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국이 움직이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조지아 사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둘째, 기술 인력 비자 문제의 완전한 면책. 셋째, 3,500억 달러라는 불합리한 현금 압박의 철회. 미국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은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자존심과 기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타이밍은 계산된 것이었지만 계산이 항상 정답을 내는 건 아니다. 이번엔 그가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조지아 사태는 단순한 비자나 이민 단속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산업 구조를 뒤흔드는 정치적 실험이었고 그 실험의 희생양이 한국이었다. 미국 이민청은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엔지니어와 숙련 기술자를 대거 체포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신호탄이었다. 워싱턴은 보여주고 싶었다. 미국의 법은 모든 외국인에게 예외가 없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국 내 공장 22곳이 동시에 멈췄다. 그 중에는 현대차, LG, 삼성, SK 등 한국의 핵심 기업이 포함돼 있었다. 생산 라인이 정지되자 미국 현지 경제는 곧바로 타격을 입었다. 노동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 업체들의 납품망이 붕괴됐다. 결국 피해는 미국 스스로가 떠안게 된 셈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자국 보호주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IC의 단속이 있었던 바로 그 주에 조지아주 주지사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가 없으면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연방 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을 외치는 동안 주 정부는 한국인 복귀를 요청하는 모순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순이야말로 현재 미국 내부의 균열을 상징한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정치적 득점을 위한 쇼였지만 그 결과는 산업의 붕괴였다. 반면 한국은 단 한 번의 발언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산업 현실을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기술력의 절대적 위치가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고 생산은 동맹이 담당한다는 구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조지아 사태 이후 밝혀진 것은 그 반대였다. 설비, 공정, 품질 제어, 생산성 향상, 이 모든 핵심 기술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손끝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미국은 이제 자국 내에서조차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하청 구조에 머물렀다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우리는 기술을 단순히 이전하지 않고 현지에서 표준화시켰다. 이 차이는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의 문제다. 그렇기에 조지아 사태는 한국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였다. 미국의 산업이 마비되자 각 주 정부는 잇따라 서울과 직접 교섭에 나섰다.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한국의 철강소 건설은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텍사스 주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술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을 제안했다. 즉, 한국은 이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병렬 외교 채널을 확보했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도 가지지 못한 구조적 이점이다. 그 결과 미국 내부의 권력축이 균열되었고 한국은 하청국이 아니라 조정국의 위치로 이동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다.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 없이 자국 산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공장 가동 중단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산업 질서의 판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다.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은 더 이상 미국의 하위 체계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의 사과는 바로 이 변화를 늦게 인지한 정치적 반응이었다. 그는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후에야 미국 산업의 현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조지아 사태의 유일한 성과였다. 트럼프가 조지아 사태를 언급하며 나는 그 단속을 반대했다고 말한 배경에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다. 바로 3,500억 달러, 한국이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온 현금 투자액이다. 그는 이 금액을 단순한 투자로 보지 않는다. 정치적 상징이며 자신의 재선을 위한 재정적 명분이다. 트럼프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 유권자들에게 내가 동맹국으로부터 돈을 되찾았다고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 구조는 명백히 불평등하다. 협력의 대가가 아니라 일방적 청구서에 가깝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언어는 항상 거래로 요약된다. 그는 동맹을 신뢰로 보지 않고 계산서로 본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금을 갚아야 할 의무처럼 표현하며 동시에 감사하다는 제스처를 취한다. 그 모순된 태도는 미국 정치의 근본적 불안을 반영한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달러에 육박했고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만으로도 GDP의 3%를 초과했다. 이 구조 속에서 트럼프는 동맹국의 자금을 즉시 현금화 가능한 정치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을 내는 순간 한국이 미국의 산업과 정치 위기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현금 요구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미국 재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곳은 늘 동맹이었다. 일본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제조업을 희생시켰고 그 대가로 버블 붕괴를 맞았다. 반면 한국은 그때와 다르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미국이 아닌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는 일본식 굴종 모델을 다시 강요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이 그 함정에 빠질 이유가 없다. 기술과 시장, 그리고 국제 신뢰를 가진 국가는 결코 현금으로 굴복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트럼프가 말하는 현금 투자는 실상 미국 내부의 경제 불안 심리를 반영한다. 최근 미국 내 제조업 지수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반면 한국의 첨단 산업 수출은 3분기 연속 증가 중이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기술적 우위가 이미 한국으로 넘어갔음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다. 따라서 3,500억 달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미래의 공급망을 지배하느냐의 문제다. 트럼프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사과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을 다시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달라졌다. 우리는 미국의 요청을 협박이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미국이 돈을 요구할수록 한국의 협상력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한국이 지닌 기술과 인력, 그리고 완벽한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이 배운 것은 한국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3,500억 달러는 더 이상 청구서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지로 변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한국 기술자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미국 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도달했다는 자백이었다. 조지아주뿐 아니라 테네시, 미시간, 루이지애나 등 미국 전역의 첨단 제조시설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열정은 있지만 숙련도가 낮고 공정의 정밀도를 맞추지 못한다. 그들이 10년 동안 배우려 한 기술을 한국 엔지니어는 6개월 만에 구현한다.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산업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지만 그 메이드를 완성하는 손은 한국의 손이다. 특히 배터리 산업이 그 상징적 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가
가동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은 모두 한국의 핵심 기술 인력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미국의 숙련 노동자가 현장에 배치돼도 초기 품질 불량률은 한국의 3배 이상이다. 전극 코팅 두께, 셀 적층 속도, 온도 균일화 등 세밀한 공정은 AI 기반 자동화로 보완해야 하지만 이 AI 알고리즘마저 한국이 설계했다. 즉, 한국 기술자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장 자체가 멈춘다는 의미다. 트럼프의 말은 이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포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상황은 미국의 산업정책 실패와 맞닿아 있다. 미국은 수년간 리쇼어링 RESHORING를 추진하며 자국 생산을 되살리려 했지만 실제로 돌아온 것은 설비가 아니라 서류상 투자였다. 반면 한국은 그 기간 동안 현지화 기술, 공급망 관리, 소재 내재화를 완성했다. 일본은 여전히 구형 설비를 유지하며 인력 고령화에 시달리고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장비 접근조차 막혀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만이 기술과 인력, 자본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결국 미국이 다시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을 의미하는 새로운 역설이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과거 미국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한국은 인력과 생산력을 담당했다. 그러나 2025년의 구조는 정반대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과 인력을 구걸하고 한국은 이를 조건부로 제공한다. 트럼프가 말한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문장은 사실상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의 다른 표현이다. 문제는 한국이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미 폴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국의 생산 거점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을 우회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한국 기술자를 기다리는 나라가 되었고 이는 국제산업 질서에서 거대한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가 이 현실을 인식한 순간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사과 대신 칭찬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 기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기술 의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이는 기회다. 우리가 미국의 공장 가동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곧 협상력의 원천이 기술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에서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고 일본은 그 표준을 따라가고 있으며 중국은 그 표준을 훔치려 한다. 트럼프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순간 이미 게임의 주도권은 한국의 손에 넘어갔다.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똑똑한 국민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가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다시 자신의 정치 무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언어였다. 그는 칭찬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동맹을 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지만 그 문장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한국은 훌륭하다. 그러나 그 훌륭함은 미국을 위해 쓰여야 한다. 바로 이 문맥이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이다. 그는 상대방을 높이는 동시에 통제하려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이 이런 발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내내 한국을 칭찬했다가도 관세를 올리고 방위비를 요구하며 압박을 반복했다. 칭찬과 협박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트럼프 정치의 전형이다. 하지만 그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한 하청국이 아니라 기술, 경제, 안보를 모두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은 미국이 부탁해야 하는 유일한 파트너이며 일본처럼 무조건 복종하지도 중국처럼 이중 플레이를 하지도 않는다. 한국은 독자적 선택이 가능한 제3의 모델이다. 트럼프의 칭찬은 이 모델 앞에서 나온 무력한 인정이었다. 미국의 언론조차 이를 알아채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한국 찬사는 미국 내 기술 인력 부족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블룸버그는 미국 제조업의 회복은 한국 기술자에게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즉, 그의 말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적 절박함이다. 지금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군수 분야에서 모두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LI지넥스원과 한화가 공급하는 방산 전자장비,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 현대중공업이 조립하는 해군용 모듈 어느 하나 미국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마치 미국이 지도자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생산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동력원이다. 트럼프의 발언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미국 내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은 기술을 수입하면서도 문화나 가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한국식 경영, 한국식 근로 문화, 그리고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잡는 시스템이 미국의 산업 현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애틀랜타의 공장 근로자들은 K라인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은 한국식 제조 문화가 미국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변화는 일본도 중국도 만들어내지 못한 현상이다. 결국 트럼프가 한국을 칭찬한 것은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표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한국이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칭찬이 협상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늘 상대방이 자부심을 느낄 때 그 틈을 이용해 새로운 요구를 꺼냈다. 당신들은 훌륭하다. 그래서 더 도와줘야 한다. 이 논리는 과거 일본이 플라자 합의로 무너졌던 방식과 닮아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 다르다. 우리는 기술 주권을 가진다. 우리는 자본을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칭찬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미사 여구를 쏟아내도 한국은 이제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전략으로 응답하는 국가다. 칭찬은 과거에는 유혹이었지만 지금은 그 자체로 약점의 신호다. 트럼프가 한국인은 탁월하다고 말한 그 순간 사실상 협상에서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였다. 트럼프의 발언이 퍼져나가던 바로 그 시점, 미국 내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연방 정부는 한국 기술자 복귀를 언급하며 온건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IC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 등 남부주에서는 이민청 요원들이 공장을 다시 방문해 체류 자격을 재조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연장 심사가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차원 메시지와 각 주 정부의 현실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말로는 환영이라 하지만 행동으로는 감시였다. 미국식 시스템의 분열이 명확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미국 자신이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생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한국의 제철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의 생명선이라며 단속 강화가 계속된다면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내부 권력 간의 균열을 상징한다. 연방 정부가 정치적 점수를 노리는 동안 각 주 정부는 현실적인 고용과 세수를 위해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즉, 미국 안에서 이미 서울과의 직접 채널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현상은 과거 일본이나 독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일본은 워싱턴의 정책을 묵묵히 따르는 조용한 동맹국이었고 독일은 EU라는 집단 체제 뒤에 숨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우리는 미국의 각 주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인력 세제 조건을 주도적으로 설정한다. 조지아주 배터리 단지는 한국의 협상에 따라 세금 감면율이 바뀌었고 루이지애나 제철소는 한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착공조차 불가능하다. 이제 미국의 산업 정책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었다.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종속이 아니라 정치적 무게 중심의 이동이다. 미국 내 주 정부들은 점점 더 한국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조지아주는 한국식 생산 관리 체계를 도입했고, 텍사스는 한화의 공정 자동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심지어 일부 주는 한국 엔지니어 전용 숙소와 교통 편의를 지원하며 그들이 머무는 한 경제가 돌아간다고 말한다. 연방 정부가 여전히 관세와 비자 문제로 동맹국을 압박하는 동안 현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보호막을 세우는 주들이 등장하고 있다. 결국 미국 내부의 권력 구도는 워싱턴 대 지방의 갈등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한국은 완벽하게 균형추의 위치를 차지했다. 워싱턴이 압박할수록 주정부는 한국에 더 깊이 의존하고 이 갈등은 곧 한국에게 협상력으로 돌아온다. 트럼프의 정치적 구호가 아무리 강해도 공장 가동률은 현실을 속이지 않는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기술이다. 미국이 그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한국은 계속해서 그들의 산업 심장을 쥐고 있는 셈이다. 조지아 사태가 장기화되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명분이 결국 자국 산업의 심장부를 멈추게 했다고 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적 제스처가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논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다. 한국 기술자를 잇는 순간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끝났다. 언론은 처음으로 공공연히 조지아 사태의 피해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트럼프가 던진 강경 메시지는 그 자체로 미국 산업계의 자충수였고, 그의 사과는 이 오류를 수습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내부 담론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 추방이 정치적 정답으로 통했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자 복귀가 경제적 생존의 조건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조지아와 루이지애나의 지역 방송들은 매일같이 한국 인력의 부재로 인해 생산 차질이 심각하다는 리포트를 내보내고 있다. CNN조차 한국의 숙련 인력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첨단 제조의 코어라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 오만이 불러온 기술 공백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언론이 이 정도 표현을 쓴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산업 담론의 주어로 등장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지 보도의 톤만 달라진 게 아니라 산업계의 투자 방향을 뒤흔들었다. 테슬라, 포드, GM 등 주요 기업들은 조용히 한국의 협력사와 직접 접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워싱턴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았지만 이제는 서울 본사와 비밀리에 기술 협의를 진행한다. 그들은 한국 엔지니어의 복귀 여부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과거 일본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기와 완전히 다르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 생태계를 모방하려 하고 한국은 이를 지식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술을 넘겨주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을 심어주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정책적 실수는 미국 내부의 언론과 기업, 그리고 주정부가 동시에 서울로 향하는 시선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우선을 외쳤지만 실제 현장은 한국 우선으로 돌아서고 있다. 조지아 공장이 멈추자 CNN이, 블룸버그가, 그리고 주지사가 모두 한국을 찾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단속이야말로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미국 내에서 공식 인증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는 이제 조지아 사태를 단순한 외교 실수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이 산업 패권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한국이 기술 주권을 선언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조지아 사태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움직였다.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자제했고 산업부는 단 한 번도 항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돈과 기술의 흐름을 바꿨다. 미국 내 신규 투자 승인 절차를 잠시 중단시키고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기술 이전 계획을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보류했다. 이 조치는 워싱턴보다 먼저 뉴욕의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한국 정부의 비공식 투자 동결이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였다. 이제 협상 테이블의 중심은 서울이라는 선언이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강경 발언을 쏟아내도 미국 내주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복귀 일정이 발표되지 않자 조지아주 상공회의소는 직접 서울을 방문해 비공식 설득을 시도했다. 미국의 관료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인과 지역 정치인이 움직인 것이다. 서울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워싱턴의 압박은 무력화됐다. 실제로 한국 산업계 내부에서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전략이 되었다. 시간이 이제 한국의 무기였다. 이 침묵 전략은 일본이나 중국이 결코 구사할 수 없는 방식이다.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독자 행동을 할 수 없고 중국은 도발적 반응으로 스스로 신뢰를 깎는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중간지대에서 조용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발언이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한국은 단 한 줄의 반박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삼성은 대만과의 기술협력 MOU를 발표했고 현대차는 캐나다에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착공했다. 아무 말 없이 세계 공급망을 다시 짜는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미 재무부와 상무부 관계자들이 서울을 향해 긴급 방문 일정을 조율했다. 그들은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은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았다. 워싱턴은 처음으로 기다리는 쪽이 되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이 조건을 내고 한국이 수용하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반대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미국은 조급하게 반응한다. 이 침묵 속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자신감이다. 기술 산업 인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의 자립 능력을 갖췄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첨단 기술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판단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해도 워싱턴이 어떤 압박을 해도 한국은 침묵을 통해 자신이 진짜 결정권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트럼프가 방한을 앞두고 연달아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은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APEC 회담의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라는 환상 속에 있지만 실제 세계 경제의 흐름은 이미 서울을 향하고 있다.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은 피해자가 아니라 판단자의 위치에 올랐다.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 말한 것은 동시에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가 스스로 만든 정치적 함정이었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이 멈춘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 현실을 덮기 위해 한국은 위대한 동맹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언어는 설득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다. 조지아 사태로 신뢰를 잃은 미국은 이제 도덕적 리더의 자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과거 일본에 강요했던 경제 굴복 모델이 한국에게 통하지 않자 그들은 곧바로 칭찬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한국은 그 칭찬조차 협상 도구로 바꾸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달콤한 수사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 재검토라는 행정적 카드로 실질적 압박을 가했다. 이 전략은 미국을 처음으로 협상장에서 불리한 쪽으로 끌어내렸다. 이제 APEC는 단순한 외교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진짜 영향력을 시험하는 경제 패권의 현장이 되었다. 트럼프는 방한 전까지 최대한의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의 참모진은 속으로 긴장하고 있었다. 한국이 만약 협상을 결렬시키거나 관세 인상 요구를 거부한다면 트럼프는 자국 내 보수층으로부터 동맹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이미 다른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호주 이후와의 K 공급망 연대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을 통하지 않고도 첨단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트럼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한국은 미국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최초의 동맹국이 된 것이다. 이 상황은 미국에게 정치적 굴욕이다. 세계 최강국이 스스로 만든 산업 전략의 사슬에 묶여 한국의 결정에 따라 경제가 흔들리는 현실. 트럼프는 이를 감추기 위해 언론 플레이에 나섰고 백악관 대변인은 조지아 사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의 미국인 근로자들은 알고 있다. 공장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한국 엔지니어가 다시 와야 한다는 것을. 이 단순한 사실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즉 실질적 지배력이다.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으로 동맹의 복귀라 부르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한국 의존의 인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미국이 계속해서 과거의 지위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의 진정한 상호 존중 동맹으로 전환할 것인가. 조지아 사태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청이 아니다. 기술, 자본, 인재, 그리고 전략적 판단력,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진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다. 트럼프의 방안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순간이다. 이제 협상은 누가 더 큰 돈을 내는가가 아니라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을 갖고 있는가로 판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모든 공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트럼프의 한국 방문 일정이 임박하면서 미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우호적 동맹 회복이라는 수사가 난무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곧바로 관세 보복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백악관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APC 협상 실패 시 대응 플랜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존재하며 거기에는 반도체, 배터리, 철강 품목에 최대 45%의 관세 부과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를 협상 카드로 쓰려 하지만 그 계산은 이미 틀렸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 모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체 시장을 완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다. 삼성전자는 이미 동남아와 인도의 대체 생산선을 확보했고 포스코는 캐나다 원광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였다. SK하이닉스는 유럽 내 서버 고객망을 확장하며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비한 공급선을 이중화했다. 즉, 트럼프의 협박이 현실화되더라도 한국은 충격 흡수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일본 대만과의 근본적 차이다. 일본은 미국이 압박할 때마다 환율로 타협했고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결국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의 기술과 시장으로 돌파구를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21세기형 산업 독립선언이다. 트럼프가 여전히 한국을 과거의 방식으로 다루려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오류다. 그는 협박과 회유, 보복과 칭찬을 오가며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워싱턴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조건부 협력 체제로 간다고 밝혔다. 즉,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완전히 끊지 않되 협력의 대가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기술적 독립을 보장받는 형태로 협상을 구조화하겠다는 의지다. 이 방식은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모델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미국은 동맹이 아닌 협력 의존국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도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포브스는 최근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이제 미국의 간섭 없이 성장 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공급망 정책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구조를 대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미국의 기술 경제 전략을 우회하지 않고 무력화시킨 첫 사례라는 뜻이다. 트럼프가 한국은 특별하다고 반복하는 이유는 사실상 한국을 설득할 논리가 더 이상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정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그가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트럼프가 방한하는 그 순간 한국은 이미 한 단계 위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그는 자국 언론 앞에서는 우리가 협상을 이끌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협상문을 작성하는 쪽은 한국의 산업부, 외교부, 그리고 대기업 전략실이다. 판을 설계하는 자가 승자다. 트럼프가 비행기에서 무슨 말을 하든 이미 게임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 트럼프가 한국 방문 직전까지 3,500억 달러 현금 납부 요구를 철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트럼프는 이번 APC에서 한국으로부터 재정적 승리를 얻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공화당 강경파와 마가 MAGA 지지층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이 돈을 내지 않아야 트럼프는 더 큰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있다. 한국이 거부하면 그는 강경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고, 만약 한국이 순순히 낸다면 미국 유권자들은 결국 외국 자본에 기대는 정부라며 등을 돌릴 것이다. 즉, 이번 협상은 어느 쪽이든 트럼프에게 정치적 손실이 따르는 구조다. 그가 침묵 속에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은 이런 미국 정치의 복잡한 구조를 정확히 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와 관세 문제는 동맹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미국의 내정 리스크를 외교 카드로 바꿨다. 워싱턴이 혼란스러울수록 서울의 입지는 강해진다.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거론하는 동안 한국은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기술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의 미국 수출 제한 완화, 배터리 핵심 소재 수입 허가 간소화, 방산 수출 규제 해제 등 실질적 혜택이 이미 진행 중이다. 즉, 트럼프가 돈을 요구할수록 한국은 그만큼 기술적 자유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테이블 위에는 한국의 조건이 더 많다. 미국이 원한 것은 현금이지만 한국이 던진 것은 구조 개편안이었다. 한국은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공급망을 설계한다.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 산업 질서의 아키텍트로 전환했다는 선언이었다. 일본이 한때 미국의 기술을 받아 조립에 머물렀다면 한국은 이제 기술, 자본, 인재, 시장 내 요소를 통합적으로 움직인다. 미국은 그 구조를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점점 줄어든다. 협박은 이미 통하지 않고 관세 위협은 역효과를 낸다. 실제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CNN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로이터는 한국이 관세를 거부할수록 미국의 생활비는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압박하기는커녕 미국 경제를 역으로 조여오는 칼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한국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철회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은 이 상황을 완벽히 이용하고 있다. 서울은 관세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흘리며 워싱턴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자국 물가가 폭등하고 내리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다. 어느 쪽이든 한국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전략적 인내와 계산된 대응의 결과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든
결과는 같다. 협상에서 진짜 주도권은 한국의 손에 남게 되어 있다.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 벽에 부딪히자 백악관은 플랜 B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을 향한 언론전이었다. 미국 주요 보수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이 동맹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를 소외시킨다는 보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는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왜곡된 수치로 제시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 현지 언론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과 루이지애나 일루미네이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기사를 냈고 현지 주민들이 한국인 기술자 복귀를 원한다는 인터뷰까지 공개했다. 결국 트럼프가 조작하려던 여론이 한국의 신뢰를 재확인시켜주는 증거로 돌아온 것이다. 이 현상은 국제사회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유럽과 동남아 각국의 언론은 미국이 기술 의존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을 새로운 중심으로 평가했다. 르몽드는 한국은 기술력과 도덕성을 동시에 가진 드문 국가라고 평가했고 더 타임스는 트럼프의 공격은 미국이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의 표현이라고 보도했다. 과거라면 미국의 메시지가 세계 여론을 지배했겠지만 이제는 한국의 데이터와 결과가 더 신뢰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한국이 이런 신뢰를 얻은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구조화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 정책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수치와 성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조지아 사태 이후 어떤 항해 성명도 내지 않았지만 대신 주별 고용 데이터와 세수 효과를 백악관에 전달했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들은 얼마를 잃는가를 숫자로 증명한 것이다. 이 전략은 감정적 논쟁을 완전히 차단시켰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데이터가 반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다시 관세 보복을 언급했을 때도 한국은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삼성과 현대차는 각각 미국 내 자회사 CEO를 교체하고 핵심 기술 인력을 본사로 복귀시켰다. 이 움직임은 미국 언론에서 보이지 않는 철수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정밀하게 계산된 압박 시그널이었다. 한국은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국의 산업 구조를 조용히 흔들었다. 그 결과 트럼프는 협박을 지속할 수도 완화할 수도 없는 교착 상태에 갇혔다. 이제 미국의 언론전은 효력을 잃었다. 여론이 움직이지 않자 백악관 내부에서는 한국을 비난할수록 오히려 트럼프의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때부터 트럼프는 다시 칭찬 모드로 전환했지만 그 역시 소용이 없었다. 한국의 대응은 일관되었다.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행동으로만 평가한다. 이 철저한 원칙이 바로 한국을 지탱하는 새로운 힘이다. 미국은 한국을 설득할 수 없고 압박할 수도 없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트럼프가 결국 선택한 마지막 카드는 경제협력 정상화 선언이었다. 그는 APEC 정상회의 연설 초안에 대한민국과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문장을 직접 삽입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사실상 백악관의 항복문에 가까웠다. 한국이 이미 미국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고 그 어떤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는 여전히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이며 기술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고 외쳤지만 정작 그의 참모들은 그 발언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종속적 의존의 고백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조정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이 협상을 조율하고 미국이 수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제 관건은 한국이 이 주도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장기 전략으로 탈단일 시장 구조를 구상 중이다. 즉,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아닌 다변화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캐나다, 유럽연합, UAE,
호주, 인도 등 주요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K 공급망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구조는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한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된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주요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중국은 기술 신뢰도 하락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의 전략 허브로 변모하고 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불편하다. 그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여전히 미국이 중심이라는 서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은 더 이상 그 서사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 핵심 생산 설비와 AI 기반 공정 시스템은 전부 한국에서 통제된다. 미국이 아무리 자국 내 생산을 외쳐도 그 안의 뇌와 심장은 한국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화의 방산 전자 장비도 미국군에 납품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즉, 미국은 하드웨어를 갖지만 한국은 작동의 권한을 쥐고 있는 구조다. 이제 세계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과거 20세기의 산업 질서가 미국의 자본 우위로 움직였다면 21세기의 질서는 한국의 기술 주권으로 움직인다. 트럼프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미 변했다. 한국 기술자들은 훌륭하다는 발언은 우리가 그들 없이는 못 산다는 의미로 바뀌었고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는 말은 미국의 산업 유지에 한국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트럼프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힘을 공식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선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승리다. 한국은 한마디의 위협도 한 줄의 협박도 없이 세계 산업 구조를 바꿨다. 조지아 사태에서 시작된 불신은 오히려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되었고 트럼프의 유화 제스처는 한국의 기술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장면이 되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은 더 이상 종속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언이 있다. 이 선언은 APC 연단에서 들리지 않았지만 모든 국가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